자, 이제 임진왜란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왜란과 호란은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말하는 거고, 이 왜란과 호란을 기준으로 해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내용을 좀 확대해 볼게요. 자, 일단 임진왜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1592년 발생한 걸 보고 임진왜란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1597년 다시 한번 일어난 사건을 보고 정유재란이라 불러요. 자, 그래서 임진왜란이 다시 한번 일어난 사건이 정유재란인데, 요 중간에 1592년에서 1597년 이제 사이에 임진왜란하고 정유재란 사이에 잠시 휴전 논의가 있습니다. 휴전 논의. 그래서 이 휴전 논의 약 2년 정도를 이제 빼고 앞에는 임진왜란, 뒤에는 이제 정유재란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거 두 개를 합쳐서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임진왜란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일단 우리나라는 임진왜란이라고 부른다는 걸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 1592년에 발발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임진왜란은 이제 공부하실 때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전의 상황, 그 다음에 임진왜란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그 다음 세 번째가 임진왜란 결과입니다. 그거를 잘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일단 조선은 양반사회가 분열됐다라고 돼 있는데, 네 번의 사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붕당이 나눠지게 되면서 동인 서인의 이제 붕당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반사회에 분열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군대 제도가 문란해져 있었어요. 이제 약 200년간 나라가 만들어지고 200년간 전쟁이 없다 보니까 이 군대 제도에 대해서 약간 조금 안이하게 대책을 이제 마련하고 있었다. 그래서 국방력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에 반해서 일본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분열 시대였던 전국 시대를 통일해요. 자, 이제 뭐 센고쿠 시대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요 전국 시대를 통일해서 그 전까지 일본은 이제 그 일본에서 막강한 세력들이 서로 자기가 이제 막부의 쇼군이 되겠다 하면서 다투던 시기인데, 전쟁이 엄청 많았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통일하면서 그 수많은 반대 세력, 그 수많은 무사들이 이제 원래 자기가 전쟁을 하면서 세력을 키웠던 친구들인데, 이 무사들이 전쟁을 안 하게 되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칼날 같은 거를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반대 세력들이 불만이 쌓여가는 거를 풀기 위해서 대륙 침략을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조선 침략은 준비 과정이었고, 자, 이때 말하는 대륙 침략은 당연히 명나라 정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명나라 정복이고, 히데요시는 자기들 부하들에게 명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그 땅을 너희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명나라로 출전을 시키게 됩니다. 먼저 조선한테 항복을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조선이 명을 따르는 국가이기 때문에 거절했죠. 네, 그래서 조선을 침략하겠다라고 지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전쟁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조선은 이제 가장 가까운 항구였던 부산으로 이제 일본이 쳐들어오는데, 일본군은 그 당시 육지에서 조총이라고 하는 신무기로 무장을 합니다. 자, 일본군이 쳐들어갔을 때 이제 명칭은 이제 그 배경은 뭘로 쳐들어오냐면 정명 이제 가도. 네. 자, 명나라를 정벌하는데 길을 열어달라. 길만 열어주면 조선은 공격하지 않겠다 했지만 선조가 거절했죠. 그래서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자, 부산을 이제 공격한 이제 부산과 동래가 지금의 부산입니다. 둘 다. 부산을 공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금방 이제 조선의 방어성이 이제 무너지고,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기마군대로 알려져 있는 신립장군의 군대도 이제 충주성에서 완패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탕금대라고 부르는 이제 그 배수진을 치는데, 그 탕금대에서 전멸을 하게 돼요. 신립장군이 이제 죽자마자 그 조선에서는 이제 혼란이 옵니다. 신립장군이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신립장군의 그 기마병이 전패하고 이제 신립이 강물에 몸을 던지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제 선조는 이제 잡히면 안 되니까 짐을 싸서 이제 피나는 길에 떠납니다. 그래서 파죽지세로 거의 한 달도 안 된
거의 뭐 반올림하면 한 달 정도 만에 이제 한성이 함락을 되는데, 뭐 이건 뭐 전쟁을 안 하고 왔다고 봐도 되는 정도의 속도로 한성이 함락됩니다. 이때 선조는 이제 한성이 함락되기 전 개성, 그 다음에 평양,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의주까지 피난을 갑니다. 선조는 피난을 선택해요. 이때 이제 조선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버리고 어디로 가냐면서 선조에게 굉장히 안 된다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조는 이제 한양 도성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주로 이제 피난을 가는데, 여기서 광해군, 아들이었던 광해군을 급하게 세자로 세워서 광해군에게 그 전쟁을 계속 하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의주로 피난을 갔는데, 의주가 왼쪽에서 지도를 보면 어디냐면, 자, 여기에요. 그 그 강을 건너면 바로 명나라입니다. 여차하면 이제, 선조는 의주에서 명으로 피난을 가면 안 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명나라에 이제 피난을 가면 안 됩니까라고 하니까 명나라에서 명나라 지역으로는 오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의주에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 이제 그 와중에 명으로 피난을 못 가니까 명나라한테 군대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명나라한테 지원군을 요청했어요. 자,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선조를 잡기 위해서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군대는 평양으로, 또 오른쪽 군대는 여기 보이시는 함경도 지역까지 쳐들어가게 됩니다. 요 함경도 지역으로 간 이제 장군이 가토 기요마사인데, 여기 보시면 함경도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제 화살표가 보이죠? 이때 이제 위에 있는 여진족하고의 다툼도 있는데, 그 여진족한테는 패전을 해서 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전체가 이제 어디에 일본과의 전쟁에 휩싸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 조선 관군은 육지에서 계속 패배했어요. 관군이 뭐냐면 정식 육군이죠. 일본군은 평양하고 함경도까지 북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관군이 육지에서 질 때 이 조선이 반격을 할 수 있었던 게 시험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수군의 승리, 두 번째는 관군이 아닌 백성들이 조직한 의병의 승리.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네, 물론 명나라가 도움을 준 것도 있죠. 그건 밑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 들어보셨죠? 자, 이순신 장군은 23번을 일본과 싸워서 다 승리한 장군이죠. 자, 옥포, 사천, 당포, 한산도에서 큰 승리를 합니다. 특히 이 한산도 대첩이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대첩으로도 유명하고 최근에 영화로도 나왔었죠. 자, 그러면 이순신 장군님이 승리해서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가 또 출제되게 됩니다. 자, 일본은 어떤 작전을 세웠냐면, 이제 서울을 빨리 점령하고 선조를 빨리 잡으면 이 전쟁이 끝이 난다. 그래서 전투부대는 빠른 속도로 부산에서 한성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쟁을 하게 되면 중요한 거는 전투부대도 중요하지만 밥도 중요하거든요. 보급부대가 중요해요. 그래서 보급로는 여기 있는 바다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서울로 진격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계획을 짭니다. 근데 이 바닷길을 누가 차단해 버린 거고, 이순신 장군님이 차단해 버린 거고, 바닷길을 차단하니까 여기 있던 전라도 지역도 굉장히 오른쪽에 있는 경상도 지역보다는 전쟁에서 피해가 적게 되죠. 여기가 우리나라의 곡창지대잖아요, 맞죠? 이 곡창지대가 이순신 장군님의 바다의 활약으로 지켜지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이 이겨냈길 다행이죠, 맞죠? 네, 그래서 서남의 바다를 장악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바다를 장악할 수 있는 그 힘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영향으로는 일본군의 무기, 식량 보급로가 되었고, 차단되었고, 특히 이 전라도의 무슨 지대가, 곡창지대가 유지가 됐다, 이렇게 되겠죠. 식량이 없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평양에 있던 일본군에게 식량이 보급이 안 되니까 평양에 있던 일본군이 서로를 공격하고 또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이런 이제 내분에 빠지게 되는 것도 이 이순신 장군님의 큰 효과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의병입니다. 의병은 유생과 전직 공무원들이 주로 조직이 됐고요. 심지어 나라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무시되고 있던 스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의병은 정식 군대가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의 지역, 그러니까 우리 구미의 유생들은 구미 지역이 익숙하겠죠. 그래서 소수로 이제 만들어서 게릴라전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군들의 기록을 보면
조선의 관군은 도망가기 바빴지만 의병이라고 하는 애들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병력이었고 우리의 진격을 많이 늦췄다, 이렇게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도 많이 나오죠. 자, 의병을 모으는 경문이 이렇게 적혀 있죠. 고경명이라는 대표적인 의병 선생님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표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 곳은 관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치고 있는 분들은 대표적인 조선의 정식 군인들입니다. 군인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휴정, 유정, 그 다음 대표적으로 곽재우, 그 다음에 고경명, 이런 분들은 정식 군인이 아니고 의병이에요. 그래서 의병과 정식 군인이었던 분들을 잘 구분하시는 것도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의 승리가 있었던 이유가, 자, 명나라가 지원을 해줍니다. 이걸 보고 조명연합군이라 부르죠. 그래서 조선의 요청에 따라서 뭘 했다? 명나라가 우리 조선을 지원하는데 군대를 파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당시에 명나라도 이제 자체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요. 명나라 안에서. 근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일본군이 조선을 멸망시키고 명나라로 진격한다면 명나라의 안전도 보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예 전쟁을 조선에서 막자, 그런 의미로 조선의 원군을 이제 파병하게 됩니다. 조선도 명나라의 병력을 받아서 역습을 준비하죠. 자, 그래서 이제 관군의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으로 평양선 탈환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전투죠. 이제 의주에 있던 조선군과 명나라군, 대포를 앞세운 명나라군이 힘을 합쳐서 평양을 지키고 있던 일본군들을 남쪽으로 몰아내고 평양성을 탈환한 게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평양선을 탈환하고 이제 수도였던 한양으로 진격해서 수도를 다시 되찾으려고 했을 때 전투는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평양선에서까지만은 확보를 했고 평양선 남쪽으로는 우리 조명연합군이 내려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 옆에 행주라는 곳이 있는데 그 행주 대첩 권율 장군이 해냅니다. 이 행주 대첩은 원래는 이제 평양성에서 이긴 조명연합군하고 행주산성에 있던 그 권율 장군의 부대와 함께 서울을 쳐서 한양을 되찾고자 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에서 한양으로 진출할 때 벽제관 전투라는 곳에서 패배를 한 나머지 이제 행주 대첩은 권율 장군님이 이제 고립됩니다. 그 고립됐던 곳에서 권율 장군님이 이겨냈다 해서 행주 대첩이라고 부르고요. 다음 진주 대첩도 유명한 대첩입니다. 진주에 관군이었던 김시민 장군님이 전라도로 진출하려고 했던 일본군을 막아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행주 대첩, 진주 대첩,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의 한산 대첩이 임진왜란 3대 대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이 반격을 하게 되면서 일본도 당황을 했죠.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보급과 그 다음에 명나라의 가세가 이렇게 힘들어질지 몰랐겠죠. 그래서 일본이 휴전을 이제 제의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요구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가 요구했냐면 조선의 땅, 그러니까 조선의 남부 지방을 뭐 해달라, 이제 할양해달라, 남부 지방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와 이제 일본이 혼인 관계를 맺자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나라 공주를 히데요시에 이제 시집 보내고 조선에 또 볼모도 또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요게 무리한 요구다 해서 명나라가 그 요구를 결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휴전은 실패했고, 그래서 일본이 다시 재침입한 게 바로 뭐다? 정유재란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도 우리 조선인들에 대한 피해가 많았지만 이 정유재란 때 피해가 엄청 큽니다. 물론 이 휴전 기간 동안 전력을 재정비를 했겠죠. 조선도 또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중요한 무기와 성곽도 강화하고 조선의 군대 체제를 다시 강화합니다. 훈련 도감이라고 하는 직업 군인 시스템을 도입해요. 그래서 훈련 도감이라고 하는 직업 군인 관련된 관청을 설치해서 이제 중앙군을 또 정비합니다. 자, 그리고 정유재란이 있고 나서의 순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명량대첩이고요. 두 번째가 노량해전입니다.
자, 정유재란 때 있었던 전투 2개, 명량, 대첩, 노량, 해전 이렇게 되겠죠. 명량도 영화가 있었죠. 과거에 2010년대 초반이었나 있었습니다. 이 명량은 12척, 13척의 배로 300척의 배를 막아냈던 그 유명한 전투가 되겠죠. 자, 그러던 찰나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임진왜란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빼고는 일본도 명나라도 조선도 피해만 보는 전투였어요.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마자 일본군도 집에 돌아가고 싶겠죠. 바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본군이 철수를 하게 되면 쳐들어올 때는 자기 마음대로 쳐들어오고 도망도 자기 마음대로 가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이 마지막까지 출전하셔서 싸우시다가 노량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종결되게 된 게 1598년. 그래서 7년 동안 항전을 했던 전투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임진왜란의 결과가 또 출제가 되니까 결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과는 세 나라가 이제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세 나라 다 이제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선. 자, 조선은 인구가 감소했겠죠. 그 다음에 경작지가 황폐하게 됩니다. 조선에서 싸웠기 때문에 조선인들의 피해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금 제도와 국가 재정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도로 조선을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되죠. 두 번째는 경복궁에 있었던 노비 문서가 이제 다 불탑니다. 이게 다 경복궁에 있었는데 뒤에서 배우겠지만 경복궁이 불타거든요. 근데 경복궁 소실로 인해서 노비 문서가 다 불타면서 이제 노비가 없어요. 노비가 없고 다 신분이 상승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또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신분 상승한 상민이나 청민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 말인즉슨 신분제가 동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아래층의 계층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문화재가 많이 소실되는데 일단 금속 활자, 그다음에 도자기, 서적 같은 비싼 것들은 문화재를 많이 약탈당하고 요 별표죠. 불에 탄 거 대표적으로 불국사, 경복궁. 자, 그 다음에 실록을 보관하고 있던 보관 창고인 실록 사고가 이제 소실됩니다. 물론 5대 사고가 있는데 5대 사고 중에 모두가 불탄 건 아니고 살아남은 사고가 있어서 이제 조선왕조실록이 이어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복궁, 우리 서울에 있는 경복궁은 나중에 19세기 때 흥선대원군 때 다시 제작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여기 흐름 꽉 잡기의 순서. 첫 번째 임진왜란 발발, 두 번째 조선이 반격, 특히 수군과 의병의 활약.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 자, 휴전 협정을 하다가 휴전 협정이 깨지면서 일본의 재침입, 바로 뭐다? 정유재란, 그리고 명량 대첩 기억하고, 두 번째가 무슨 대첩? 노량해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망가는 일본군들을 쳐부순 사건이 노량해전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결과는 일본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본은 히데요시가 죽었죠. 그래서 일본은 히데요시의 라이벌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의 마지막 군사 정권인 에도 막부를 수립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에도 막부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 조선하고 사이가 좋게 좀 지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에도 막부가 되게 되면 다시 조선과 교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조선에서 약탈한 문화재가 많았고 포로로 데려간 조선인 학자와 도자기 기술자가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뭐 이삼평이라는 분이 계신데 우리나라에서 꼭 이게 이제 성리학자를 말하거든요, 주로.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제 임진왜란 때 조선에서 성리학자와 도자기 이제 대표적인 도자기 이 장인들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본의 성리학과 도자기 문화가 엄청나게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 에도 막부는 이제 조선과 사이가 좋아지고 싶어하는 나머지 조선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다시 침략하지 않을 테니 다시 외교를 합시다라고 해서 1607년에 다시 우리가 국교를 재개해주고 기유약조라고 해서 광해군 때입니다. 네, 광해군 때 다시 한정된 지역에 일본인들이 조선에 와서 무역을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일본의 요청으로 조선에서 통신사를 일본으로 파견합니다. 요거는 조선이 일본에 보내는
사신이에요. 그래서 우수한 우리 조선의 문화를 일본에 소개해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 중국에서의 변화입니다. 자, 중국은 두 가지의 나라가 있죠. 명이 있고 후금이 있습니다. 자, 후금은 여진족이 세운 나라예요. 네. 그래서 이제 위치를 보자면, 자,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 자, 이렇게 중국 대륙이 있으면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명나라고 여기가 후금이에요. 여기 후금. 근데 후금이 점점 세력을 키우고 있었던 상황이란 뜻입니다. 후금이 이제 명을 위협할 정도가 되었으니 이 후금은 전쟁의 피해를 없었기 때문에 힘을 키우고 있었고 명나라는 이제 지는 해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내용을 보시면 자, 만주에서 여진족이 성장하면서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나옵니다. 바로 누르하치의 무슨 나라? 후금이 건국되고 전쟁에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줬지만 우리나라를 도와주면서 돈을 많이 사용했던 명나라는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조선은 피해가 많았고 일본은 발전하고 중국은 명에서 후금으로 교체가 되는 상황으로 넘어가게 된다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본과 이제 우리 조선이 싸웠던 임진왜란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고, 다시 한번 배경, 그 다음에 전개, 그 다음에 결과, 조선은 어떻게 됐고, 일본은 어떻게 됐고, 또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힘이 약해지고 후금이 건국되었다. 이것을 꼭 기억해줘서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범위였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세요. 안녕.